네, 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백과사전은 저희 박시영TV와 교육 언론 창이 함께 협업하는 방송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 구구화 문제 관련해서 김현수 정신과 의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의 구구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또 청년들과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또 그 세대가 몇 년 지나면 또 청년이 되죠. 관련해서 우리 또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죠. 우리 황희두 이사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 터줏대감이죠. 우리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오늘 좀 오기 전에 또 머리도 딱 치장하고 예. 우리 대표님이 또 티를 잡고 이거 입어가지고 저도 예. 색깔을 좀 이렇게 튀는 걸로 하려고 검은색 입을 것 같아서 나 흰 거 입었더만 회색으로 갔어요. 날씨가 너무 날씨 더워요. 더워서 시원하게 입고 왔습니다. 자, 오늘 황희두 이사 기다린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 관련된 심리전, 인지전 관련해서 활동하신 게 벌써? 민주당에 합류한 게 이제 6년 다 돼가고 예. 그 전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 익숙했던 게 10대 때부터 저도 너무 왕성하게 활동했다 보니까 그 전에는 지금의 저와 반대되는 활동을 했었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건 2017년 정도부터 예. 박근혜 탄핵 때부터인데 이건 이따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자세히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세상이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온라인 세상을 접하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요즘 이 문제의식에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황희두 이사가 프로게이머 출신이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임을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네. 손만 빠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 이게 전략이더만 전략. 네, 맞습니다. 전략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아야 돼. 주로 갤러그 이런 세대 아닙니까? 되려고 힘들었어요. 오락실에서 500원 놓고 오래 있는 사람 부러웠어. 그렇죠. 벽돌 게임. 벽돌 게임 부러웠어요. 네, 완전히 스타크래프트 나오면서 네. 게임 자체가 그런 손가락만 되는 게 아니라 예.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머리를 써야겠더라고. 온라인 게임에 예. 그게 딱 전쟁 게임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정치도 총칼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전략 전술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되게 흡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맞아요. 말로 하는 전쟁이 정치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계속 친구랑 대화하면서 전략을 막 짜면서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친구들 시끄러워. 지금도 우리 애가 얘는 이제 정보보안 쪽에 직장 다니고 있는데 시간만 나면 그거 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 하고. 네, 우리 황희두 이사와는 이제 방송을 꽤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그때도 초반에도 초중고 네.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청년들의 문제는 좀씩 알았지만 청소년들까지 그래?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런가 하다가 이게 이제 이대남들 행태를 보고 청소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황희두 대표가 뭐 한 5, 6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제 수민이에 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보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공부에 지장이 있다. 이런 접근이잖아요. 맞아요. 그 측면만 생각했어. 이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가치관, 세계관, 심리, 기인 안목에서 보면 더 중요한 그렇죠. 것들인데 그건 놓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게임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만 게임하면서 또 대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루어지는 것도 맞아요. 있거든. 네. 그래서 오늘 그러저러한 이야기를 좀 폭넓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초중고 현장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따 말씀드릴 인터넷 방송 그리고 게임 채팅 저도 한때 키보드 워리어 활동을 했던 걸 고백한 이유가 실제로 그게 어떤 가치관 형성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게임이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식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게임과 뭐 질병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든지 되게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알려졌는데 오히려 게임 안에서 또 긍정적인 걸 알릴 수 있는 측면들도 많거든요. 뭐 네. 팀워크, 전략 전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좀 동시에 알리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이거대로 좀 대응을 하자. 그렇게 좀 나눠서 알리고자 계속 현장을 다녔던 거고 실제 청소년들의 트렌드, 그러니까 정보 유통 창구가 전 핵심이라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따 하게 되겠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정보 유통 창구가 우리의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 심지어 사실 그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 뭐 극우 유튜버에 빠졌다 혹은 뭐 저쪽에서는 극좌 유튜브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거기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그럼 정치권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왜 제가 맨날 이명박 얘기를 하는가, 결국 또 오늘도 MB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악의 화신. 네. 그 정보 유통 창구를 장악을 하는 일종의 고지정 같은 것들을 일찍이 뭐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계속 전 정보 유통 창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위해서 우리 황희도 대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던데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일단 미리 또 말씀드리자면 뭐 제 얘기가 전적으로 정답이라거나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뭐 모든 걸 포함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분량이라서 그래도 일단 최대한 그 제가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실제로 시각적인 자료들 요걸 토대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깔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다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한번 요거를 보면 맞아요.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제 몰입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생각을 좀 버리고 한번 보시죠. 깜짝 놀래.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현상학적. 모든 기존의 그 가치관 선입견을 관로 안에 넣고 싹 빼고 맑은 눈으로 맞습니다. 봅시다. 하나씩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보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다양한 것들이 실검에 올라오고 그런 거랑 이제 포털 좀 보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략 내가 이해했다라고 소위 착각을 하게 되죠. 예. 그게 다가 아닌데.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세상이 있냐면 첫 번째 사진 그 실시간 베스트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이거 깜짝 놀랐어. 이게 DC 인사이드의 실시간 베스트라는 곳입니다. 네. 한마디로 DC의 갤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실시간 베스트라는 갤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갤러리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모아 놓은 글들이 저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갤러리들 중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것들이 여기 모이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이게 마치 누군가한테는 네이버 실검 보던 거. 이게 FM 코리아 fem코도 유명한데 fem코의 포텐이라고도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인데 그것도 이제 추천을 많이 받으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DC 뭐 실시간 베스트 fem코 포텐 이게 마치 예전으로 치면은 그 우리가 그냥 실시간 검색어로 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듯하는 착각을 주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다시 전 사진으로 돌아가 보면 요 세 가지 사진이 먼저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 유저 한 명이 그 실시간 베스트 글 전체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뭐 추천을 많이 받은 것들이 여기 모이는 게 아니라 운영진이 인위적으로 이걸 모으는 거예요. 운영진이.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뭐 이제 자극적인 혐오 글들로 도배가 돼 있고요. 많더라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해외 VPN, 그러니까 IP 우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 대응을 또 회피한다든지 이런 글들이 또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운영진이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운영진이 이걸 이제 자의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뭐 당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하나 문제고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가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네. DC, fem코, 딴지 클리앙 뭐 니네가 극좌네 그거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한 커뮤니티들이 지금 생겨났고요. 네, 플랫폼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주로 사진과 글 형태가 많다면 이 플랫폼 이제 시각적인 거 여기에 뭐 아프리카 TV 있다가 또 말씀드릴 텐데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영상 그 콘텐츠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커뮤니티들 요런 데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유통망 분석이 그래서 필요하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계속 다니는 이유도 이게 아무리 제가 인터넷에서 서칭을 한다고 해서 10대들의 모든 이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요즘 어떤 게 유행인지 어떤 뭐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이나 어떤 문화가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지 뭐 유행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정보 유통 창구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요즘 그래서 뭐 커뮤니티라든지 특히 인스타그램 여기가 지금 되게 많은 청소년들도 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통망을 모른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요즘 왜 이러냐라고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가랑비었듯이 계속 이게 이미 있었던 거죠. 일단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사진까지 보여드리면 예전에 저희 그 90년대생까지는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때는 국민 MC 국민 배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딱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오전에 학교를 가면 딱 토요일에 무한도전
그다음에 일요일에 1박 2일 개그 콘서트.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어떤 유행어라든지 재밌는 내용들이 네. 다음날 월요일 학교에서 다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국 국룰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학교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뭐 플랫폼 이게 너무 다양해지니까 네. 나는 뭐 먹방을 좋아하는 친구고 누구는 게임을 좋아하고 이러면 한 반이라도 주제가 너무 다양해진 거죠. 이 파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10대 학생들이 어떻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반에 있는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끼리도 관심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일단 저와도 그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이 포착을 해야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뭐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특강이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합니까? 하는 친구들은 또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끝나고 막 몇십 분 동안 붙잡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는 그런 친구들은 막 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아예 그냥 뭐 자는 친구들도 많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어떨 때 반응하는가를 주로 많이 보잖아요. 네, 네. 이따 말씀드릴 인터넷 방송 BJ들 네, 스트리머들 그런 스트리머들 얘기할 때 갑자기 졸다가도 눈 번쩍 떠요. 아, 자기들이 아는 사람 네, 나오니까. 아는 사람 나오면. 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도 계속 조정을 하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좀 졸다가도 또 한 번 듣고 뭔 얘기일까 저게.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다. 뭐 저 혼자 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해도 1시간 떠들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초청하나요?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초청을 하나요? 뭐 그동안 6년간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초중고 선생님들도 계셨고 아니면은 뭐 이런 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막 방과 후에 뭐 어떻게 자리를 가진다든지 예.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주로 학교에 계신 분들 뭐 아니면 뭐 인권부장인가 뭐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연락 주셨습니다. 보통 중학교를 많이 갔나요? 비율은 되게 다양한데 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직 안 갔고 예.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예. 그리고 고등학생도 좀 가끔 가는데 아무래도 입시 가장 민감한 시기라서 고 2, 3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가 대략 중학교가 많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TV라든지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대중 매체가 공통된 요소였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매체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소통 안 될 때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500만 명이다. 그럼 이제 보통 그걸 보는 분들 사이에서는 야, 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저런 유튜버가 있었어? 이거 꼭 뭐 정치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뭔가 뒤처지고 싶지 않은 뭔가 이 트렌드나 이런 게 계속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 자료 중에 주요 커뮤니티들이 일일 그 방문자 수가 표기돼 있어요. 뭐 네. 일베 몇 명 들었고 네. 뽐뿌 몇 명 들었고 막 이거 나 유심히 봤거든. 예, 요것도 사실 예전에 좀 이렇게 데이터화가 된 거라서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배가 좀 빠지면서 팬코 쪽으로 유입되고, 예. 뱅코도 하루에 보는 사람들이 몇십만 된다는 예. 얘기잖아요. 뭐 실시간 동접자 수 10만, 20만 사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넘어서서 어떤 우리 사회의 거대 담론 또는 거대 이론들 거대한 사회 구조가 하나의 통일된 방식이 아니라 다원화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대중매체나 이 사고방식이나 정보 소통하는 매체나 이런 것도 다 다양화되니까 어느 게 뭐 주류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각자가 다 주류야. 네. 그리고 각자가 노는 물이 달라. 그러니까 각각은 자기들 안에서 매우 긴밀한 소통을 하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잘 몰라. 뭐 20만 30만들 사실 우리는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그 아이들의 사고나 행동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뭐냐면 겸손님들 다 경공 뉴스공장이나 매부쇼 뭐 이런 데가 동접이 30만 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뭐 적을 때 20만 대고 되게 네. 30만 대인데 10몇만 정도가 팬코에 들어온다면 그 느낌이 오죠. 어느 네. 정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당히 세다. 뭐 일일 그 숫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런 데에서 뭐 거의 똥통 같은 데서 왜 저렇게 머물지? 쓸데없는 시간 낭비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DC 실베나 펜코 포텐을 진짜 하루 아니면 한 3시간 정도만 한번 눈팅을 하면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라. 왜냐면 그거 보다 보면 되게 이상한 그 뻘글들 뭐 혐오 글들도 많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장치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막 똑똑해 보이게끔 이걸 보고 나면은 엄청난 지식을 획득한 것처럼 뭐 과학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게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쇼츠 같은 것도 비슷하고 릴스도 비슷한데 대충 그냥 시간 막 몇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과학적 지식 이런 게 그냥 스며들어 있어요. 그럼 보고 나면 아, 나 똑똑해졌다. 시간 낭비한 거 아니다. 겸공이나 매부쇼 이런 데가 이제 몇백만 보잖아요. 하루에 그 영상을 2-3시간짜리 올리면 네. 100몇십만
이렇게 100, 보잖아요. 50만 많이 볼 보죠. 때는 예. 200만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팬코도 50에서 한 100만 정도 50만 넘게는 왜냐면 이건 시간대가 그렇죠. 계속 있는 거니까 네. 몇 시간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 각자 쭉 보는 거니까 네. 50만 이상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네. 이용자 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추천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몇 개를 계속 보다 보면 그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유튜브는 아니지만은 게시판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이걸 저걸 읽다 보면은 비슷한 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몇십만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네. 아 이게 메인이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똑똑하게 반박글 같은 것도 막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막 주로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어떤 논리를 올리잖아요. 진보 유튜버들이. 그러면 이거를 욕하는 척하면서 이제 가져오죠. 막 크크크 하면서 글을 올려요. 팬코에. 하지만 이거는 자기가 이 방어 논리 잘 모를 때 비웃는 것처럼 크크크를 올려놓는데 거기 댓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논리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나는 이제 원래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과거에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민생회복 지원금이 이제 그 논란이 될 때 엄마랑 아들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엄마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니 돈 많이 풀리면 물가 올라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런 것들도 아마 그런 데 나왔어. 나오겠죠. 논리.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시켜버리면은 네. 자기가 주장하면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때는 그래. 너 그럼 25만 원 들어온 거 안 쓸 거지? 나 줘. 그럼 바로 태도가 바뀌지. 너 안 쓴다고? 바로 너 안 쓴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그 박수영 국민의힘 네. 부산 시민들 뭐 얘기했잖아. 안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댓글이 그거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자기 후원금은 달라고도 요청하던데요. 예. 참 미치겠다. 자, 그나저나 그 과거에 이명박 그 이준석에 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서요? 요것만 얘기해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인데 오늘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요 두 번째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되게 욕망 그리고 뭐 어떤 자기 합리화, 낮은 자존감 이런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신림동에 살다가 예. 용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고등학생 때. 저걸로 보면 계급이 상승했는데. 야, 이게 나 진짜 저거 보고 황당해갖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린 고등학생인데도 예. 아이들 집값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놀이터에서 같이 그냥 깡통차기 하고 예. 뭐 술래잡기 하고 PC방 가끔씩 하고 딱 그랬는데 이사 오고 나니까 이게 완전 무슨 계급이 엄청 나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도 막 계급이 나뉘어 있고. 야, 나 저거 진짜 충격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너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보단 내가 낫지. 그러면 내 위에 저 뭐 요걸로 치면 뭐 강남 서초가 있으면 예. 그 다음이 나니까 여기서 꼴찌를 해도 내가 여기서 이 지탱을 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 무렵이 또 언제였냐면 막 한창 오세훈, 이명박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올 때 서울시장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TK 출신이신데 박원순 시장님을 찍으라 했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딱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위선 막 이런 프레임 있잖아요. 아, 뭐 여기를 막 텃밭으로 만든다는데 아빠는 왜 저런 사람을 찍으라고 하지? 하면서 되게 반감도 가졌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소위 이대남의 정서를 제가 그대로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계급사회에 순응을 하고 내가 올라갈 생각만 하게 되고 누군가가 막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되게 따뜻하고 약자들을 보듬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뭐 이건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강해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이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데 한편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나름대로 상대적 서열, 지위 이런 걸 자꾸 올리려고 하는 그게 경쟁사의 특징이고 네. 그게 승자의 목표 의식 아니겠냐고 생각하고 반대로 나머지들은 대단히 비난하고 천시하는 전형적인 저거는 뭐 독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잘 사는 동네 좀 어렵게 사는 동네 기본적으로 생각은 있잖아요. 집값이라는 네네. 게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부러움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저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서 딱 무슨 계급을 주고 여기는 황족, 왕족 뭐 해갖고 뭐 평민, 뭐 신라시대. 노예 막 이런 식으로 선골, 진골, 뭐 육두법 이런 것처럼. 네이밍을 붙인 거죠. 저런 게 엄청 돌아다니고 야.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학교 사이에서 막 무시를 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걸 버티게끔 해주는 데를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 부모님한테 왜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 안 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부모님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되지. 아빠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임대 아파트 단지하고 네. 일반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이 섞이면은 부모들의 간에 갈등도 있고 아이들 간에 갈등도 있고 아예 그 임대
아파트 단지를 무슨 전시하는 그렇죠. 무시하는 네. 이게 점점 확대되어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민화까지 돼서 뭐 휴거 뭐 이런 멸칭까지 막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게 이제 아까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머, 논리 이렇게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 가졌다가 그 박근혜 탄핵 이후로 좀 바뀌게 됐다면서요? 왜냐면은 저도 아까 딱 중요한 말씀 주신 게 그 평등 이게 요즘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면 뭐 실제로 보통은 기성 태극기 부대든 이 약간 북한 뭐 이런 안보적 차원에서 보는데 저도 옛날에 공산주의란 말 딱 들으면 그런 뭐 북한 이런 개념보다는 평등에 대한 반감이었거든요. 왜 자꾸 평등하자고 하지? 근데 이거는 아무리 뭐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내용 올라온 거 보면 저건 다 가짜야. 현실을 전혀 이제 직시하지 못한 거야. 달콤한 얘기야. 뭐 이런 짤들 자기개발 동기부여 영상 엄청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좋은 말은 하지만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한 발언들이다.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평등은 실패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실패했다는 내용도 막 올라온 거랑 연결돼서 평등에 대한 반감이랑 연결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시간에 노력을 해서 뭔가 뭐 좋은 대학을 가든 뭐 좋은 일자리를 가지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거리로 나와서 이게 안 된다고만 하지? 딱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음 촛불 사진 보여드리면 그게 막 몇백 명 단위일 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16년 7년도에 1600, 17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루저들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루저라고 보는 건 말이 안 되고 루저 1, 루저 2. 루저 1, 루저 2.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 그때 막 제 친구들도 나가고 해서 저도 나갔는데 원래 제가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또 작업이 많이 들어왔던 게 민주노총, 전교조 맨날 막 띠두르고 막 과격하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때 나가보니까 촛불 문화제인 거예요.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고 다 나왔어. 막 친구들끼리도 같이 나갔는데 막 쓰레기도 다 줍고 예, 그래서 예, 이게 맞아요. 내가 알던 인터넷 속에 갇혀있던 세상하고 그렇지, 그렇지. 현실 세계가 너무 달랐구나. 이때 사실 처음 균열이 갔고 물론 이거 한번 나가고 확 바뀐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 뭔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이때 본격적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참 중요했네. 우리는 사실은 7, 8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저런 경험을 누적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우고 뭐 외치고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이 계몽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사실 계몽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는데 저게 큰 전환점이었고 아마 이번에 빛의 혁명도 그럴 수 있겠다. 네. 다 좋은데 교수님 우리라는 표현 좀 어색합니다. 제가 더 큰 듣지 선배님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같은 세대로 이렇게 놓지 세대, 마세요. 같은 세대.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유 좋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세계관들 보면 이제 반민주당 이런 프레임이 명확히 서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사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베의 이 시스템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베 저 손가락 모양 보시면은 따봉 표시가 일베로라고 돼 있죠. 좋아요입니다. 오른쪽에 싫어요. 손가락 반대로 예, 있는 게 예. 민주화. 한마디로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싫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 싫어요 표시를 좀 민주화라고 명칭을 했구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뭐 싫어요 했어. 이게 요 언어로 재면 민주화했다. 야. 그리고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혐오가 붙여서 민주화했노. 이 말이 엄청 퍼졌어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민주화했노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연예인들까지 심지어 이런 발언을 쓰게 된 게 이걸 일베에서 했다는 거죠? 예, 일베 시스템이 딱 저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 충격적인데 일베로 민주화. 예. 그리고 뭐 호남 비하라든지 네. 뭐 세월호 유가족들 조롱하고 예. 뭐 여성 혐오하고 소위 막 1등 시민, 2등 시민 여기도 나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계급 사회 말씀드렸잖아요. 예. 소위 1등 시민들이 있고 2등 시민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네. 2등 시민들은 맨날 떼쓰기 한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할당제의 반감이랑 연결되죠. 왜 저들은 노력을 안 하고 자꾸 할당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걸 날로 먹으려고 하지? 이런 인식들, 이런 세계관들이 이제 DC, 일베 이런 데에서 많이 퍼졌었고 일베가 한때 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는 좀 숨죽이는 척했지만 네. 지금 일베라는 사이트는 안 할 수 있어도 실제 하는 얘기들이나 이 세계관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다. 그렇죠. 펜코나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베와 펜코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전 완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비하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미, 네. 뭐 이런 것들, 종북, 뭐 이런 것들. 그게 실제로 다음 사진이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과거에 김관진하고 성재기라는 사람한테 엄청 열광을 했었어요. 실제로. 김관진이 뭐 북한에다가 되게 그 사이다 발언을 한다. 그렇죠. 세다. 이런 세다, 거. 강력하다. 심지어 그 로보트 태권 관진 이런 거에서 작업한 것도 MB 정부 때 국정원이 했더라고요. 그것도 군 사이버사랑. 그리고 성재기가 저렇게 뭐 반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초창기랑 커뮤니티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가랑비 웃졌듯이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프레임이 반페미니즘, 그다음에 반북한, 그다음에 반중국. 그때는 좀 중국이 좀 약했는데 그렇죠. 요즘에 커졌죠. 예, 요즘 확 커졌는데 그래도 중국 그 혐오글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조선족, 그리고 이게 위선, 내로남불, 민주당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에 되면은 본격적으로 민주당 얘기가 많이 올라왔던 게 지금 생각나는데 평소에 저렇게 가랑비 엿졌듯이 계속 반감을 키워놓고 선거철에는 야 이런 걸 계속 같이 가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야 라고 딱 던져놓으면 금방 이제 수확을 거두는 거죠. 586은 이제 위선, 네. 내로남불, 뭐 종북, 친중 이런 이미지, 네. 페미 이런 이미지로 묶는 거죠. 예. 그 586이 많은 정당이 민주당이야. 네. 뭐 이런 거죠. 프레임이 이렇게 딱 작동되게.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 할 여지도 없이 그냥 적시는 거지. 다 계속. 등식이 그냥 연결되네요. 예. 계속 때리는 거. 예. 많이 보다 보면 예. 그 어떤 글이 꽤 논리적인 한쪽 측면을 강조하는 논리적인 댓글이나 뭐 주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맞으니까 다음 비슷한 글은 다 맞는 거라고 네. 이렇게 세뇌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 틀 안에 있는 사실만 더 확대되고 예.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제외시켜 버리니까 예.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내가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어쨌든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게 글도 올렸거든요. 사진 글 형태로 해서 막 그래프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백지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냥 보면은 막 무지성이고 막 저런 걸 왜 낚이냐 멍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되게 막 그래프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게 섞여가지고 아까 뭐 물가 말씀 주신 것도 이게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막 간첩들 투입시켜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게 되게 그럴듯하게 사진들이 막 엮여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얘기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준석이 계속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능력주의 이야기를. 아, 그래도 뭐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 무한 경쟁 시대에 능력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 강자를 동일시하는 내가 강자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강자 이치에 오를 거다 나는 네. 그런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계속 세뇌를 시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이게 대표적인 세계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소위 뉴 라이트 세력들의 핵심 세계관을 요약해 보면 승리한 게 정이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책을 요약해 보면 딱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선에 졌잖아. 그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졌잖아. 그게 전 그래서 되게 핵심 포인트라 봅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졌으면 자기도 순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를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자꾸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지고 나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들을 정확하게 타겟해야 되는데 그냥 이준석은 혐오 정치인이다. 뭐 갈라치기 한다. 이러면 이제 쉽게 대치기 당하는 거고 아무튼 그 반대의 대척점으로 계신 상징적인 분이 김대중 대통령도 계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이제 쓰려고 했던 그 상징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MB의 공작과 연결해서 저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구나.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도 뭐 이따 말씀드릴 심리전을 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결국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런 커뮤니티나 인터넷 방송에 보다 보니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는 되게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올 법한데 현실에선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강한 사람 편에 서고 싶었어요. 왜냐면 현실에서 특히 친구들이 막 저를 또 무시하고 프로게임 한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무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화가 많이 나는데 현실에선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애들도 잘 살고 뭐 힘도 센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강한 막 재벌 그래서 막 MB의 그 서사를 봤을 때 그때는 되게 성공 신화를 썼고 예. 그런 세계관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내가 대변한다고 했을 때 주는 만족감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막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약한 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예. 뭔가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분들 응원한다 그러면 진짜 더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공감 가는 대목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책 내용의 일부를 갖고 온 건데 승자 편에 서서 내가 마치 그 승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을 응원을 했다는 이유로 마치 그 이명박이 막 떠들어대는 모든 내용들을 다 마치 이게 제 거인 것처럼 막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들이 막 반박을 하면 그때 당시에 네이버 지식인에 이명박 업적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 그냥 복붙해가지고 제가 뭐 글로도 쓰고 얘기도 하고 했었고 결국에는 그래서 약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계속 제 이 자존감들을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더 강한 사람들을 숭배하면서 그들한테는 무릎을 꿇을지언정 내가 여기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옛날에 기억나는 게 싸이월드에 그런 막 그 파시즘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저도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내가 만약에 자랐더라면 16, 17년도에 그런 변화와 그 이후에 공부를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폭도들이 뭐 제가 거리로 나서진 못했겠지만 그들을 이해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거는 진짜 강자 동일 씨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논리가 상당히 많이 그 청소년들이 저 논리에 함몰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마이클 샌델에 쓴 그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에 사실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잘 얘기했는데 이긴 사람이 정이다. 승자가 사실은 그를 뭐 세상을 독식할 수 있는 뭐 능력과 권한이 있는 것이다. 똑같이 했는데 왜 너는 졌냐?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데 그게 왜 불만이냐? 그러니까 진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사회에 대해서 무슨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힘도 못 갖는 약자로 부끄럽게 살게 되고 이긴 자들은 매우 당당하게 네. 그 게임의 룰은 정당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 네. 게임도 그렇잖아. 게임 안에서도 구조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똑같이 조건에서 게임 했는데 이기고 지고 승패 나눠지는 거 아니냐. 네. 마치 스포츠가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세상은 그런 거냐. 출발부터 달라요. 이 세상은 원래 출발점이 동일하다면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맡길 수 있지만은 유전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정 배경 여러 가지가 다른 상황에서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 도착점에서 누가 먼저 도착했냐 가지고 승자를 판독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정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거를 지금 매우 가리면서 강자 독식을 지금 정의를 아니 강조하는 야구 거죠. 프로야구 같은 데서도 2군에 있다가 실력이 좋아서 1군에 올라와서 무명 야구 선수가 네네네. 연봉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야구 선수가 몇십억 받는 야구 선수를 누르고 막 스타덤에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기회가 부여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발선이 늦었지만 따라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노력이야. 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기회조차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닫아본다는 거예요. 한번 승리한 사람들은 그 플랫폼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게 올라오는 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네. 그래야 계속 자기들 권한을 유지하니까 우리 사회가 지난 4, 50년 그래 해왔어요. 실제로 아까 그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프로게이머 친구가 되게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던 걸 알게 됐냐면 어렸을 때 저는 그 프로게이머 아마추어 합숙소를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럼 저는 이거 당연하다 생각했고 프로게이머가 된 것도 내 능력이다 한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능력주의에 저도 옛날에 열광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 친구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상처를 준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좀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래서 프로게이머를 같이 준비하다 그 친구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그 상처를 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런 환경이었더라도 그 똑같이 게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결국엔 게임 시스템 자체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신경을 그렇죠. 써야 되는구나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능력주의라는 거에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그 어떤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에 네. 계급 배치가 되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면 다 그렇다고 하거든요. 실력에 따라서 누군 여기로 가고 누군 여기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한 친구한테는 하루에 1시간만 게임 시키고 한 친구는 하루에 10시간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 한 반년 뒤에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현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는 그 시스템만 놓고 자꾸 그것도 사실 공정하지 않지만 그것만 놓고 공정하다 얘기하는 거는 되게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환경을 안 따지는 그쵸. 거죠. 그 환경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가 아까 말씀하신 샌델도 그렇고 뭐 운적인 요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 열악하거나 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작동시키면은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고 우리 사회는 그런 약자가 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해 주면서 같이 가야 어차피 그래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보상적인 접근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쪽 접근하는 저 젊은 친구들 시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공정하다고 아니, 철저하게 잘라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똑같은데 그럼요. 뭐 칠세고시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외고 반 무슨 반 뭐 이렇게 지금 교육도 네. 돈을 부모가 재산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수어성 교육을 엄청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난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여 년 동안 이렇게 저 학창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강화됐어요. 부모의 경제력이나 배경과 노력 지원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결정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60, 70년대, 80년대는 덜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게 몇 년 때 2000년 초반에 그 공부가 쉬웠어요. 뭐라고 맞아. 장승수 예. 지금 변호사 돼 있는 분인데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반에서 꼴찌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학원도 안 다니고 뭐 저 공장 노동자하고 이 배달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 학력 사회에 정말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학을 하고 학원도 좀 다니고 나중에 수석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쉽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늦더라도 자기가 정말 노력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패자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 아니냐. 근데 이런 젊은 친구들 시각에서는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아까 얘기한 무슨 뭐 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할당제라든지 지역 균형 할당제 이런 거 대단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니 그 한동안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외국에 아이들 유학 보내고 막 하다가 네. 뭐 전형이 외국 무슨 공부하고 돌아오는 학생들한테 또 맞아요. 대학이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뭐 예. 특별 전형 뭐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돈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 외국 보냈다가 뭐 몇 년 있다가 그냥 돌아와서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런 통로들도 막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맞았죠. 그때 외국인 뭐 전용- 재외 공간 뭐. 공간 주재원이라든지 예. 외교관 자녀라든지 예. 그 외국에서 몇 년 거주하면은 네. 바로 특별 채용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게 많았어. 네. 그때는 그 문제를 별로 지적 안 했어요. 어. 근데 갈수록 이제 그런 게 지금 같은 젊은 친구들 시각에서 보면 진짜 공정하지 않다. 그렇죠. 뭐 그런 거는 공정하지 않고 직윤충이라 그래요. 네. 지역 이거- 균형 선발, 네. 서울대라 뭐 이런 데는 네, 그런 데서 정시를 안 들어오고 지역 균형으로 들어온 애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들을 한단 걔네들 말이에요. 근데 잘 적응한다면서요. 공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지역 안에서 자기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해왔고 대학에 와서도 오히려 학점이 더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자신 있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획일적 평등이나 공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출발점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100% 보정 못해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빚 탕감해 주는 그런 네. 이야기들도 한번 그 실수하고 실패하면 끝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구조적인 갑자기 문제예요 이게. 코로나 터져갖고 장사 안 돼서 그럼요. 네. 이런 주변에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이 자영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극복이 됐잖아요. 몇 시간 영업 못하게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역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운 가정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별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건 원래 주어진 값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와 이것이 차별로 되는 사회는 대단히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온라인 영역에서 그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어떤 일관성을 일단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fem코는 이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다. 뭐 이게 여론조사에 반응할 때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안 되고 말씀 주셨듯이 내가 피해자가 되면 누구보다 열받아 하는데 내가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하면 사실 어쩌라고 누가 그러라고 그렇게 했어? 이게 이제 말씀드릴 유행어라도 연결되는데 그 지점에서 일단 가기 전에 이준석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가면 제가 이준석 마삼중이라고 비판한 게 괜히 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이준석의 철학의 그 어떤 내로남불 이걸 지적하려고 한 거거든요. 맨날 지가 이기라고 했잖아요. 진 사람들을 다 루저로 몰고 조롱했잖아요. 지도 많이 졌잖아. 쥐가 마이너스 3선이 돼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다녀서 마삼중 했는데 그거를 지가 긁히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노무현재단 이사가 딴 사람도 아니고 이건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당의 어떤 사람이라도 10번 떨어져도 저 조롱 안 한다. 이준석이니까 내가 마삼중이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결국 이준석의 마삼중이 뭐예요? 마이너스 삼선 중진. 세 번 떨어졌잖아. 네. 이번 이제 대선 4번. 그때 그래서 페이스북을 차단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준석의 그 내로남불을 지적한 겁니다. 맞아요.
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도 꽤 영향력이 세다면서요? 그동안 인터넷 방송이 좀 주목을 못 받아서 이걸 요즘 좀 알리려고 하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아프리카 TV에 뭐 BJ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데서 노무현 대통령 비난 조롱은 뭐 디폴트였고 그만큼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주목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만큼 세고 국민 다수가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가 승리한다는 세계관을 어디 감히 뿌리려 그래. 그 뉴라이트들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거잖아요. 자기네 세계관이 붕괴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정의가 승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게 무너지고 네. 친일까지도 지금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저는 짓밟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BJ 철땡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BJ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뭐냐면 김길태 성폭행범 그 성범죄자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별풍선을 유튜브로 치면 이제 슈퍼챗입니다. 이걸 막 자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슈퍼챗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별풍선을 저렇게 유도를 하고 돈벌이 수단이구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이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실제로 제가 10대 학교 다니면서 보면 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 저 사람 불렀거든요. 별명이. 저도 아프리카 대통령 되고 싶어요. 저 이래요. 사람 뭐 빵에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안 빵에 갔어요?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심지어 영구 정지를 당했었어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근데 그것도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아프리카 TV 플랫폼 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했었는데 구글 유튜브도 해외 플랫폼이지만 삼진아웃제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국내 플랫폼인 아프리카 TV는 저렇게 방치해주고 저런 극단적인 애들은 트래픽 때문에 계속 풀어주는 거거든요. 왜 여긴 영구 정지했다고 저렇게 특별 사면이랑 말도 안 되는 걸로 풀어주게 냅두냐. 네. 규제가 필요하다 했었는데 인터넷 방송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그냥 지나간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이제 게임. 저거 진짜 열받더라고요. 예, 게임의 이제 닉네임하고 뭐 채팅창하고 이런 데를 보시면 그런 데에서 소위 뭐 한 글자 멸칭이라든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뭐 드럼통 맨날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재앙이다.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냥 닉네임부터가 저런 거. 그리고 아니면은 뭐 지역 비하라든지 이런 게 그냥 디폴트로 막 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채팅창에서도 보시면은 뭐 패드립부터 한다든지. 저도 이제 한때 막 키보드 워리어 생활을 했었다고 제가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왜 그래? 뭐 이런 거는 한 줌이야라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커뮤니티 아니면은 뭐 이런 게임 채팅창 혹은 뭐 어떤 플랫폼들 이런 데서 이게 이어지고 있다. 네.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었던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익숙한 상황인데 누가 와가지고 너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반격한다고 방방바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그래서 방송에서 그냥 우리끼리 웃기려고 한 건데 아까 세레머니도 방방바해. 야, 그 뭐 이게 진지하게 와서 그래? 웃기려고 한 건데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유머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뻑가라는 채널도 여기는 많이 되게 들어봤어요. 유명하죠. 네. 여기도 이제 혓바닥 살인마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지금 시대 자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은 각자 유한한데 정보가 지금 무한대로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 유통 창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앞으로 영영 이걸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민주당이나 뭐 앞으로 이제 정청에도 꾸준히 얘기를 할 내용입니다. 네. 그럼 저들이 혐오를 좀 정당화시키는 논리, 네. 무기가 있다면서요? 일단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유머를 가장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 뭐 사자 명예훼손도 풍자와 해악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익명성, 요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설령 그걸 받는다고 쳐도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왜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도 멸칭을 갖다 붙이냐. 12구 참사분들이 서로 깔려서 돌아가시니까 이걸 호떡에 비유를 합니다. 세월호 그 돌아가신 분들은 물속에서 돌아가셔서 어묵이라고 조롱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풍자와 해악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계속 이제 저에 대해서도 패드립하고 막 저도 그래서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유로 용인하면 안 되는 문제다. 저들이 맨날 풍자와 해악이라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래 이 정도의 자유는 용인해야지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혐오가 계속 번져가지고요. 대형 참사나 약자들을 향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신 공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누카렵 이건 이준석 의원도 심지어 제도권에 와가지고 쓰고 있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이게 이준석 의원한테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누가 그 발언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바노는 네가 뭐 어쩌든 말든 뭐 알바냐. 이 굳이 또 뒤에 노자를 저렇게 붙인 것도 이제 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사실 그게 또 이제 막 그래서 누라는 말로도 막 변형이 되고 하는데 그리고 악강버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뭐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런 밈 그 표현이 네.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전 생각하냐면 한마디로 이건 공감과 연대가 상실된 걸 뜻한다. 그렇구나. 왜냐면은 너가 힘들든 말든 악으로 깡으로 버텨. 이거 이제 연대 안 하겠다는 의미인 거고 네가 뭐가 어찌 됐든 알바노. 누가 그 칼 들고 협박해서 누가 뭐 그렇게 정치하래? 이러면은 결국에는 진보 민주 진영은 이제 공감과 연대가 되게 중요한 무기인데 그 자체가 이미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유행어들이 막 퍼지면서 특히 네. 예전에 그 1박 2일 유행어인데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그거 네.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어느 순간 퍼지다 보면 이게 커뮤니티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무방비로 처음엔 재미삼아 쓰다가 실제로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는다.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웃긴 건 뭐냐면 fem코 유저들이 저한테 고소당하고 나서 자기들끼리도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야, 이 황희도한테 누가 고소당했냐?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다 자기들이 돌려받는다는 걸 좀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fem코의 사설 도박장 문제를 제가 최근에 좀 공론화를 했었는데 실제 중독자 사례를 제가 좀 봤어요. 네. 어떤 식이냐면 그 fem코의 특이한 시스템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혐오 글들을 올리면 포인트를 많이 받고 심지어 이게 현금화도 되고 도박에 쓸 수 있다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고 아니면 개혁신당 찬양하고 그러면 쉽게 포인트를 벌어요. 그러니까 한 유저를 제가 쭉 추적해 보니까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네. 계속 그냥 포인트 도박으로 이르면 혐오글 쓰고 민주당 비난하고 그렇게 포부하면 또 도박에 쓰고 그러면 또 돈이 마련된대 펜코에서는 네, 현금화까지 됩니다. 현금화까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저러려면은 정말 자극적인 그 기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질문이 뭐 물론 이 배경은 그렇게 한데 우리가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조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카타르시스를 주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나 이런 어떤 우파의 어떤 권력을 또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실제로 fem코에서는 그래서 약간 좀 그 나눠서 본인들은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우린 윤석열 김건희도 비판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일배식 세계관이 어떻게 유입됐는가 요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인터넷에서도 가면놀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fem코에서도 가보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 분들을 뭐 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합리적인 얘기들을 막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되게 그런 장난질을 많이 친다는 겁니다. 어떤 게 그리고 주류 문화인가를 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익명성이라는 논리를 또 그러네요. 무기를 들이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실 이 익명성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약자 탄압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네. 요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만 포인트 심지어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개혁신당 선대위 특보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대선 때. 근데 이 사람도 사설 토토에 중독이 돼 있던데 요 내용이 뭐냐면요. 만 포인트 점수 이하인 사람은 탄압해야겠지? 소위 저 앞에 모양이 얼굴 모양이 다르잖아요. 아이콘이. 점수가 높을수록 저 아이콘 모양이 더 이렇게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낮은 점수인 애는 탄압해도 되겠지 해서 누군가가 왜? 이러니까 재밌잖아. 이게 유머로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소수자들 조롱하고 약자들 조롱하고 이런 세계관이랑 이렇게 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진지하게 비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재밌잖아. 너도 솔직히 속으로 웃기지. 이게 노무현 대통령 혐오하는 콘텐츠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걸 대응한다고 노무현 재단 차원에서 나서니까 야 저 황희도 저것도 지도 웃기면서 괜히 지금 저런 막 정의로운 척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은 결국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도 그동안 너무 방치가 됐었고 자기들은 뭐 고소당한다 해도 뭐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겠지. 특히 DC 인사이드에 그런 유저들이 많거든요. 그 V펜으로 우회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DC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운영진은 반드시 이번 국감에 불러야 된다 보고요. fem코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국감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들 청소년 사이에 왕따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한때 심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그룹, 그러니까 이 친구들 집단에 또래 집단에서 서로 어울리는 거를 배제하고 또 뭐 여기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까지 행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 현상이 사이버 세계 안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걸 또 이용해서 또 뭐 이런 저 돈이나 이런 뭐 토토 같은 것도 하고 막 웃기기는 듯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혐오적인 발언을 그냥 가장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제로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순간 입에 붙는 거예요. 되게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면 주위에 그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 싶을 때 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어느 순간 거기에 잠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드에 입문돼 있지 않은 기성세대하고는 소통될 수가 없어요. 네. 자기들끼리만의 언어와 네.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코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소통하면 재미있거든. 네. 문화 트렌드인데 꼰대들이라서 이거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버려요. 쉴드가.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사이버 세계에 공유하는 이 아이디어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 표현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 방이라고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이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항하고 네. 저항이 아니고 반항하고 그래서 그 PC주의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이어졌었던 겁니다. 저도 과거에. 자꾸 와가지고 뭐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걸 막고. 그러니까 왜 표현의 자유를 막아? 저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586이 와서 자꾸 회방 놓는다. 자꾸 이런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네. 이런 데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까 얘기한 뭐 대화를 한다든지 상대방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퇴출당하겠네요. 진지하게 너 뭐야 대화하면 이럴까요? 호구 취급당합니다. 호구. 예, 정말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이따가 좀 뭔 말씀드릴게요.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동기부여 뭐래 그러고 뭐 자기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텐데 여기에서도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한테 동기부여에 중독이 많이 됐었는데 뭔가 이걸 보고 나면은 막 열정이 끌어오르고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요즘은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강의파리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사실 다 타고 가보면 본인의 강의파리 책파리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탈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뭔가 내가 불안하니까 뭐 지난주에도 그 내용들 많이 다뤘잖아요. 예, 예. 불안과 불만들을 이런 데서 이제 싹 가져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 괜찮아. 너 지금 당장 뭐 이제 당장 나가서 뭘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주면서 점점 더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저도 한때 하고 살았었고요. 다음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 강자 동일 씨랑도 좀 연결되는데 계속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끊임없이 이런 세상 속에 빠지다 보니까 뭔가 이런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걸 이제 보면서도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재벌 신화 같은 걸 보면서 막 이런 헛된 꿈도 많이 가져보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요런 게 이제 자기개발 동기부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만 보다 보면 댓글 같은 것도 한번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 게 되게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런 세상이 또 있습니다. 아니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할당으로 이거 그냥 부자거 뺏어서 줘.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 이제 2016년 총선인가 그때부터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아, 제가 2000년 19년에 합류했고 19년에. 당원을 16년, 17년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일단 방송 쪽에서 먼저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는 것 같고 소수의 정치인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들어야 돼.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친구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대. 일단 1차 단계가 이해고요. 네. 그 변화는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오해하면 여기서부터 네. 갈등이 증폭되는 거예요. 1차는 우리 방송을 많이 봐야 하고 아유, 주변에 교육백과사는- 널리 알려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맞아요. 방송 보고 황희두 대표 황희두 이사 노무현재단 이사니까 연락처 그 노무현재단 그 문의하면 어떤 강연 요청이나 이런 거면 연락처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많이 모셨으면 좋겠어. 많이 지난 들어야 돼. 주말에 그 화순의 중학교 사회과 선생님을 그 교사들 워크숍하는 데서 만났는데 지금 이제 이런 질문들이에요. 네. 정말 자기는 민주시민교육 한다고 이번에 대선 공약에도 민주시민교육 하자 역사교육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자기가 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해도 이 젊은 친구들이 다 소위 말해서 극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선생님 뭐 그거 뭐 저 사실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게 그냥 사이버 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네. 교육 장면에서 네. 또 사회 장면에서 네. 이제 앞으로
끊임없는 이런 어떤 그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통의 내용이 될 수 아니,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황희 대표의 역할도 있을 거고 각 커뮤니티의 어떤 정화 작업 어떻게 할지 아까 그 저 국감에서 불러서 네. 이거 저 펜코 뭐 이게 돈 버는 구조로 해갖고 네. 뭐 주는 거 사이버 머니 예.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문제 지적할 것도 있을 거고 게임을 또 만드는 프로게이머 아니 그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고민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방통이라든지 방심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의 그 매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뭐 심각하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사이버 공간에 이런 뭐랄까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근데 맞아요. 실제로 방심위가 되게 심각한 문제를 한번 저지른 게 윤석열 정부 시기인데 그 우울증 갤러리라고 DC 인사이드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끌어들인 다음에 성범죄 저지르고 극단적인 선택하게 만들고 한 사례가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폐쇄시켜야 된다. 했는데 DC에서 폐쇄 안 했고 방심위도 이거 그냥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0년을 보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금융치료를 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 있지만 결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 맞는 거 규제해서 다 폐쇄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플랫폼별로의 그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핵심이고 동시에 전 중요하다 본 게 아까 유머를 파고든다 했잖아요. 그리고 게임 그리고 성인 콘텐츠 여기서의 그 최대한의 자유를 그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왜냐면은 어렸을 때 딱 인식이 저도 뭐였냐면 민주당은 아까 그 막 회초리든 그 들고 막 자꾸 규제라는 회초리를 자꾸 때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반면 이제 한나라당은 뭔가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터치 안 하는 뭐 아버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알았죠. 아 이거 프레임이었구나. 이거 장난질이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저도 여론전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그런 프레임 싸움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규제 안 하고 모든 걸 뭐 시장 방임, 네. 개인의 자유, 그걸 개인의 자유로 그냥 그럼요. 등치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 부동산이든 어떤 금융대체든 규제하면 그게 잘못된 거.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사고나 가치관 형성에 뭐 학교 방송 이런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거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뭐 규제까지 요청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전혀 지금 시스템이 안 갖춰 있으니까 우리 황희도 이사가 그런 자리에 좀 올라가서 아니 지금 할 일 많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급해 가지. 지금 내보니까 아니 급해. 근데 훨씬 중요한 일 많이. 말이 안 돼 이게. 아니, 저도 근데 요즘 제가 이거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말 없어요? 지금 선생님들은 오히려 저한테 가끔씩 메일이나 DM을 주시는 분들의 고충이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 때문에 어떤 발언하면 학생들도 이제는 항의를 하고 학부모님한테 항의받는 게 그러니까 정치 기본권 네. 빨리 그거 맞아요. 해소시켜야 되고. 이게 그래서 되게 전방위적인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이명박 이준석 지지했던 걸 왜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공개를 했던 거냐면 좋은 말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건 나쁜 거야. 얘들아 이건 안 돼. 이런 방식으로는 어차피 학생들 자고 듣더라도 오히려 이제 면전에서 반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 자유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BJ, 방송 BJ들 1세대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되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걸 지금 두려워해서 막 기록들을 지우고 있어요. 그럼 나무위키 같은데 본인들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대통령 되고 싶은 건 자유다. 악플 남기는 것도 자유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고소당해서 어떤 상황으로 빌고 있고 사과문을 보내고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낳은 그런 BJ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막 정신병원을 왜 다니는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자유는 존중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막 생각을 해보고 그중에 몇 명은 나중에 막 장문의 글도 오거든요. 나도 방송 막 하고 싶었는데 좀 찾아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사례들을 놓고 특히 학생들의 최대한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면서 규제할 건 확실히 할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이 전 지금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들도 똑같을 것 같아. 그럼요. 자기 아이를 이해하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야.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뭐 게임하고 막 이런 거 유튜브 할 때는 자기 공부하다가 몇 시간 놀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노는지 모르거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애들을 얘기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거든. 이게 부모들이 사실은 너무 이 공부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저도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경우를 좀 들었는데 우리 아이도 이런 세상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왔구나. 물론 걔는 이제 뭐 완전 이쪽으로 빠지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 가치관 형성에 이 매체가 얼마나 부작용을 일으켰는지를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 정치적인 뭐 혐오 얘기 나오는데 그 정치적인 혐오뿐만 아니라 젠더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고 앞서 얘기한 평등과 정의에 대한 얘기도 들어 있고 정말 앞으로 더 확대된다면 큰일 날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전방위적인 문제라서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이 뭐 전부 다 이렇게 당연히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각자 그래서 포지션에서 할 역할들이 있다.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했다 보니까 그런 각 전장터가 있는 거고 거기서 치열한 고지전을 앞으로 벌여야 된다. 이걸 제가 최소 10년을 잡고 있는 거고 이걸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을 계속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번 그 심리전 사진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원래 게임에서 쓰던 심리전이란 내용을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계기로 썼다는 걸 알고 이명박을 파괴된 거예요. 정보 유통 창구 막 이런 걸 다 연결해서 파괴된 것도 한마디로 인간의 심리를 조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적 영토에서 자국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내란 세력들 청산하는 것처럼 정신적 영토도 마찬가지로 저들이 침탈하려고 했다. 리박스쿨이나 이런 것도 핵심은 아이들의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대놓고 동원까지 했잖아요. 네. 그 문제를 지금 청산하는 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막 노알라 얘기하고 그 작업에 처음 시작했던 게 이명박 국정원이었습니다. 군 정보기관과. 그래서 그 세력들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계속 윤석열 정부 때 저들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국정원 통한 막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런 데 들어가고 있어요. 최소한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는 fem코 유저들이라면 저런 건 걷어내고 싸우자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싫든 아니면 뭐 정책을 비판하든 다 좋은데 저런 세력들이 버젓이 지금 계속 가랑비 옷젓듯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어떻게 본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비판하는 겁니다. 뭐 이준석이 뭐 개혁신당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제 알바가 아니지만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자기의 신념처럼 얘기할 거면 저것들이랑 싸워야죠. 근데 저것들이랑 오히려 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막 붙어서 따봉하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럴 거면 공정한 경쟁을 벌여라.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청소년들한테 이준석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래도 뭐 우리 얘기를 좀 대변해 준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최근에 그 대선 결과 분석한 거 보면 대기업 뭐 수도권 좀 잘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지지한다. 뭐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지지하는 게 있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런 어떤 혐오의 자유 요거를 이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계속 저렇게 하고 싶어. 아까처럼 막 누카렵 얘기하면서 남들 조롱하는 게 난 너무 재밌어.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자꾸 못하게 막아? 나 fem코에서 사설토토 계속 하고 싶어. 내 자유를 보장해줘. 근데 그걸 유일하게 지켜주는 게 이준석 같다고 생각해서 fem코에서는 또 계속 지지해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권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 봅니다. 왜냐면 제가 법과 제도와 뭐 각종 기관에 대한 개혁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뭐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막 설득도 한 적이 있는데 정치권 전반과 교육계, 관료, 시민사회가 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당원 주권 정당이 됐잖아요. 네. 정당이 바뀌어야 뭐가 풀린다. 네. 이게 뭐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게 제일 빠른 방법 같습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정치인들 찾아가서 뭘 해달라 해도 전반적으로 이게 다수가 인지를 못하면 법과 뭐 제도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내란 청산, 사이버 내란 종식, fem코 수계 청산 요 두 가지를 지금 전 핵심 과제로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이버 내란 청산, 종식 그다음에 fem코 수계 청산. fem코 수계 청산.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제 핵심 목표입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랑도 연결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보 주권 회복과도 연결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이 정보 주권도 빼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뜻깊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앞부분이 좀 다른데 이를테면은 그 사이버 내란 종식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또 매부셔가지고 예. 교육 내란 종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교육 내란도 지금 네. 뭐 리박스쿨이나 이런 어떤 사상적 이념적 가치관에 대한 뭐 지적도 있지만은
사실 교육 내란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그냥 감내하고 그냥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허구가 계속 작동하고 있고 입시나 학벌이나 이런 그것도 하나의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사이버 내란이라고 말씀하셔서 기억나는데 교육 내란도 종식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간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 싶은데 오늘 정말 이 사이버 내란하고 교육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중순까지 이제 그 방학이니까 네. 학교 선생님들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 교수님 또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경기도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 초중고 선생님들 또 교육 관계자들 이런 분들 모여서 한번 황인도 네네네. 대표하고 진짜 대화가 잘 될 것 대화를 같아요. 좀 해볼 필요 많이 들어야 돼. 맞아요. 특강 많이 네, 들어가고 또 서울 지역 뭐 지방 어디든 좋습니다. 뭐 제가 저기 매니저는 아니고요. 매니저 같다. 좋습니다. 시간 되면 하실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 그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좋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정말 이 방송 오늘 내용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황인도 이사 모시고 방송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